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0일 그리고 3월 21일, 22일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아마 주주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은 엔비디아의 GTC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GTC 일정이 3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나오는 워딩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AI 업계 그리고 반도체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젠슨 황의 입이 열립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메모리 생산국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젠슨 황이 GTC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젠슨 황은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했어요. 그중 중요한 것은 현재 삼성의 HBM은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검증 중이라고 했어요. 반면 삼성전자는 AMD의 콜을 통과해서 HBM3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죠. 젠슨 황은 GTC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HBM은 현재 탑재되고 있지 않다. 여기 정확하게 말했어요. 아직 검증 단계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H백의 리드타임이 줄어든 것은 삼성 HBM이 엔비디아에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루머를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터무니없는 낭설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인용해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면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최정점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젠슨 황의 말 중에서 그 큰 줄기에서의 워딩은 별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야, 삼성전자가 이제 콜 테스트 중인데 이것만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HBM3, 3E의 경쟁 구도가 서막이 열리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된 결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워딩을 내놓기 직전에 투자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 사진이 공개가 되었죠. 바로 이겁니다. 젠슨 황이 승인했다 라고 하는 이 친필 사인을 삼성의 HBM3E 전시품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든지 그런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시품에다 남긴 겁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사진들을 대서특필하면서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을 통과했다 라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직후에 열린 간담회에서 찬물을 확 끼얹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오피셜은 삼성전자 HBM은 아직 엔비디아에 탑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저렇게 젠슨 황의 사인이 웹상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고 젠슨 황이 실제로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하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5%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삼성전자가 HBM3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서 번번이 낙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가 묻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 기대감에 이제 주가는 오랜만에 활짝 웃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주가의 이동과는 별개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게 기뻐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국가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미국 반도체 기업 CEO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5%를 요동을 쳐버려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에서 얼마나 위상이 떨어져 버렸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좋아해야 될 일이 아니라 통탄해야 될 일이죠. 얼마나 영향력이 약해졌으면 외국 반도체 기업 CEO 말 한마디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코미디가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야, 엔비디아 GPU 성능 좋아요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엔비디아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 0.01%라도 오를까요? 야, 이게 왜 웃을 일이 아닌지 체감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법한 일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진짜 반도체 업계에서 손꼽히는 큰 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저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인텔 정도를 제외하면 한 회사 내에서 설계, 생산, 위탁,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되겠죠. 그리고 패키징, 검사 등을 한 회사에서 한 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삼성이 유일하게 갖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인텔이 있죠. 인텔 제외하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기업의 팔방미인이라고 불리는 이 삼성전자가 왜 도대체 엔비디아처럼 될 수가 없는 걸까요? 자,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주총장에서 깜짝 놀랄 발표를 하나 합니다. 바로 마하 원칩의 개발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이 마하 원칩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HBM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차세대 메모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범용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서버용 GPU 가속기인 H100, B100 등의 엔비디아 제품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워딩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 레거시 메모리 기반의 가속기라는 점에서 신뢰성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무엇보다 단가의 획기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그 첫 번째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아니라 기존의 DDR 메모리를 사용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고성능 컴퓨팅 칩에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전력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 칩을 토대로 해서 엔비디아와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약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격 그리고 전성비라고 하는 마케팅 포인트를 정확하게 내세웠거든요. 다분히 엔비디아를 겨냥했다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는 부인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2025년에 양산 예정인 이 칩에는 든든한 우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약 1조 원가량의 마하 원칩의 물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네이버라고 하는 대형 클라우드 회사를 고객으로 이미 가지고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확정된 물량이 있다는 거죠.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산에서 공급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가격과 전성비를 낮춘 마하 원칩이 출시가 되게 되면 이걸로 엔비디아의 강력한 아성을 무너뜨리거나 흔들 수 있을까요? 혹은 삼성이 이 마하 원칩을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처럼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뭔가 방구 좀 끼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현재 서버용 AI 가속기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현재 서버용 AI 가속기 시장은 엔비디아, AMD, 인텔의 한파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텔은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속기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미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업계 2위인 AMD도 그리 다르지가 않죠. 뭐 끽해봐야 뭐 4.2% 정도이니 말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요, 2024년에는 AMD가 MI300을 내세워서 점유율을 상당 부분 빼앗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율이 94%에 이릅니다. 압도적인 일이에요. AI 가속기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NPU 기반으로 돌아가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호기롭게 꺼내들은 칩들이 있죠. 구글의 TPU, 그리고 아마존의 그래비톤, MS도 자체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는 양산까지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점유율의 집계상에도 잡히지 않는 소수점 지분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AI 가속기는 완벽한 엔비디아의 독점 체계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합니다. 바로 NIM을 발표한 것인데요. 구형 GPU라고 할지라도 엔비디아의 GPU로 구동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다면 그 어느 회사의 것이든 상관이 없이 현재 발전 중인 LLM 모델, 뭐가 있죠? 챗GPT가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메타의 라마 등이 있겠죠. 그 외에도 수많은 LLM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회사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다면 그 GPU가 구형이든 신형이든 상관없이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 모든 LLM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NIM이다 라고 발표를 했던 것이죠. 이로써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말은 쿠다가 판세를 장악한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던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과는 좀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쿠다의 생태계 안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공고하게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공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이 NIM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하드웨어의 장악력에서 찾고 싶어요. 94라는 수치가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장악을 했는 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이연을 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하드웨어 장악력으로부터 나오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은 이건 플랫폼 기업들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iOS랑 안드로이드로 플랫폼이 양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분화가 된 배경 가운데에는 아이폰의 흥행,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공세, 이 구도 안에서 애플과 구글이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 내연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하드웨어의 장악력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엔비디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94라고 하는 숫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삼성으로 돌아와 보죠. 삼성이 과연 하드웨어를 장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도체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죠. 엑시노스가 AP계를 점령을 했습니까? 안 했죠. 심지어는 주력이라고 말하는 D램과 낸드를 한번 살펴보시죠. D램 점유율은 이번에 45% 찍었죠. 그리고 낸드 점유율도 30%대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D램 생태계, 낸드 생태계를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한마디로 주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메모리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주력은 메모리죠. HBM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거시 메모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프로세서에 종속돼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반도체예요. 즉 D램 하나만 가지고는 무엇인가를 만들지 못한다고요. D램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무엇인가를 독자적으로 창출해낸다기보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반도체계의 주변 기기에 가까운 반도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중심이 될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가 강점인 삼성은 뭔가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게다가 그 시장에서조차 압도적이지 않다는 맹점도 존재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D램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야기가 좀 더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을 했으니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연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랑, 삼성전자가 자, 우리는 정말 범용 메모리로도 현재의 AI 가속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장하는 새로운 AI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랑 어떤 워딩이 더 파급력이 강할까요?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체적인 추론 연산이 가능한 AI 가속기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워딩이 훨씬 더 강한 파급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NIM은 지금 당장이라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가 엔비디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 출시하고 시작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면 삼성의 마하 원칩은요, 칩을 개발해서 2025년도에 양산할게요. 주요 고객은 네이버예요. 딱 여기까지만 나온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번 마하 원칩의 발표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맹점도 있어요. 삼성이 가속기 분야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엔비디아와의 하청과 고객사 관계를 끝내고 경쟁 관계로 돌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가격과 전성비를 앞세워서 말이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고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이 어떤 시기죠? 삼성이 엔비디아의 GDDR7을 납품을 한 해 만에 하는 시기입니다. HBM3E를 납품 한 해 만에 이걸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린 이제 엔비디아랑 경쟁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랑 마찬가지란 겁니다. 아무리 경영진이 주총에서 핀치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너무 섣부르게 질러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요.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엔비디아, NIM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장악해버린 하드웨어 인프라가 매우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장악한 하드웨어 생태계가 없어요. 그러니 메모리 사상 최대 점유율을 달성하고 매출을 흑자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뉴스를 아무리 뿌려도 삼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게다가 주력 사업 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세서 중심이 아니라는 점 또한 약점입니다. 지원 반도체에 속하는 D램과 낸드가 주력인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플랫폼화하기에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즉,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도화시켜 나갈 수는 있지만 전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엔비디아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삼성이 엔비디아가 돼야 될까요? 과연 삼성이 TSMC를 뛰어넘어야 할까요? 이런 순위 프레임에 더 이상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이 반도체 씬이라고 하는 이 사업 영역이 1위가 아니면은 그 후순위들은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길을 쓰고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올라선다면 거기에서의 입지는 정말로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강점을 드러냈던 메모리 분야에서 탑을 찍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회사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투자를 좀 줄일게요 할 때 과감하게 투자를 질러버렸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밟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파운드리 해야죠, 패키징 해야죠, 메모리 해야죠, 그리고 설계도 해야죠.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다 배분돼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량조차 시원치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이 지금 추구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무리하게 가속기 분야에 뛰어들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여기에 집중을 해서 강력하게 이 두 사업을 일으켜 세울 국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굳이 TSMC가 될 필요도 없고요. 굳이 엔비디아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성과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이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삼성이 엔비디아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내려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AI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혜성같이 떠오른 반도체가 있죠. 바로 GPU입니다. GPU는 증열 연산 중심의 CPU에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던 이 그래픽 연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병렬 및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나 고용량의 이미지, 영상 등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반도체였어요. 하지만 2010년 중후반부터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AI의 병렬 연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AI 구동을 위해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이 GPU를 주요 프로세서로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AI가 각광을 받고 있던 그 시기에 엔비디아가 일명 가속 컴퓨팅의 시대가 온다라고 외치면서 인공지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AI 가속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AI 연산에 필요한 그 모든 병렬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GPU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제까지 가속 컴퓨팅의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오던 엔비디아에게 그 기회의 모든 수혜가 돌아가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인 쿠다를 앞세워서 빠르게 AI 가속기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고요. 마침내 시장에서 그 누구도 견줄 수가 없는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AI 가속기 시장만 국한에서 본다면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2024년 현재 94%에 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바로 이러한 압도적인 하드웨어 장악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불모지와 같았던 가속 컴퓨팅 시장에 일찌감치 역량을 투입을 해서 그 업계에 대체 불가능한 절대 강자가 된 엔비디아로 인해 AI 이퀄 GPU라고 하는 공식이 강하게 뿌리가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은데요. GPU는 과연 AI 가속기계에 대체 불가능한 절대 강자가 과연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GPU 중심의 AI 가속기는 약점이 없는 무결점의 하드웨어 시스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GPU에는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바로 전성비와 최적화의 문제예요. 엔비디아의 GPU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로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 출시된 블랙웰 GPU가 있죠. 블랙웰 GPU 최고 사양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하나당 무려 1000W입니다. 대형 냉장고 하나를 돌리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전기를 칩 하나가 소모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 블랙웰이 하나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천문학적인 전력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력이라고 하는 이슈는 현재 AI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인류에게 직면한 지금 당장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밝히기를 소비 전력 700W에 달하는 H100 GPU를 올해 200만 개 이상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700W 곱하기 200만 하면 와, 도대체 얼마만큼의 전기가 필요한 것인가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 지경인데요. 그만큼 전력 문제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위기 가운데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GPU의 전성비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GPU는 태생 자체가 그래픽 처리를 위한 반도체였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AI 연산은 그래픽 연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연산만을 AI 연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AI 연산을 돌리게 되면 그래픽 연산이 아닌 다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나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픽이 아닌 텍스트 중심의 연산을 수행을 할 때 GPU 내에 탑재된 그래픽 처리 블록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현재 언어 모델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픽 영역은 전기가 흐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픽이 아닌 텍스트 중심이나 아니면 다른 영역의 연산을 수행할 때 GPU 내에 탑재된 그래픽 처리 블록들은 전기를 먹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GPU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연산에 크게 관여되지 않는 블록의 전력 공급을 차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도체 연산 시에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모두 전기를 낭비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타의 다른 반도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GPU의 태생이 그래픽 연산을 위한 것인 만큼 GPU 기반의 AI 가속기에도 AI 연산에 굳이 관여하지 않는 불필요한 블록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이러한 블록들이 GPU의 전성비를 낮추는 원흉이 됩니다. 물론 CUDA가 불필요한 전력을 최소화하도록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하드웨어의 문제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생적인 GPU의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반도체가 바로 오늘 알아보아야 할 FPGA 반도체 그리고 ASIC 반도체입니다. 두 반도체 모두 연산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도체예요. 범용 반도체인 GPU와는 달리 FPGA와 ASIC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특화된 설계를 통해 연산의 효율화를 추구합니다. 다만 FPGA와 ASIC의 차이점이 있다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심지어는 칩이 생산 공정을 통해서 이미 생산이 완료가 되었을 때 회로 패턴의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통해서 FPGA와 ASIC의 차이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ASIC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ASIC은 말 그대로 고객 주문형 반도체예요. 고객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설계를 하고 이를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ASIC입니다. 고객 주문형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산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회로 패턴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반면 FPGA 반도체는 희한한 반도체입니다.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통해서 회로 패턴을 생산 이후에도 일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반도체예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FPGA 반도체의 개념도거든요. 수많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로직 블럭 영역이 있고요. 이 수많은 로직 블럭을 연결하는 역시 프로그래밍이 충분히 가능한 인터커넥트 영역의 연결로 구성된 반도체가 바로 FPGA입니다. 자, 이 FPGA 반도체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의 약자거든요. 반도체 필드 안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논리 소자와 연결 통로의 집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를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래밍함을 통해서 자체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FPGA의 특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특장점을 이용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게 갤럭시 S22거든요. 그런데 이거 AP 쓰레기인 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AP 설계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대리점 가서 갤럭시 S24입니다. 24를 사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냅드래곤 8젠 1이 FPGA로 만들어진 반도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잭 꽂고 프로그래밍 돌려서 회로 설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고도 8젠2나 8젠3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유연한 반도체는 아니에요. 제한적인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분 변경이나 부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장점을 가진 반도체가 바로 FPGA예요. FPGA의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레고 블럭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크고 작은 레고 블록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장난감을 조립할 수가 있죠. 물론 어느 정도 픽스된 부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어진 블록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양한 장난감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놀이기구가 바로 레고블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사시에는 뭐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죠. 바닥에 깔아두면 뭐 살인병기 되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런데 어찌됐든 이 FPGA도 좀 마찬가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는 반도체예요. 각 고객사들이 원하는 논리 블럭들을 HDL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도 가능해요. GPU와 같은 범용 반도체들은 특정 연산을 수행하는 데에 굳이 활용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블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영역들이 전력 소모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FPGA의 경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불필요한 블럭들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논리 블럭들로만 구성을 해서 반도체를 자사의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여서 장난감을 직접 만들듯이 말이죠. 자, 다만 이렇게 특장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FPGA는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잖아요.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거의 백지 상태에서 여러 블록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 난이도다. 거의 뭐 헬게이트가 열리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FPGA 제조사에서 사용 촉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 난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고객사들이 쉽사리 FPGA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GPU와 같은 병렬 연산을 제공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GPU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병렬 연산을 지원해요. 하지만 GPU에 비해 효율적인 구조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으로 FPGA를 뽑아내기는 어려움이 많아요. 자, 따라서 현재 FPGA는 소량이면서도 교체가 어려운, 하지만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드웨어에 주로 탑재가 됩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범용 전자기기보다는 서버나 군수용 장비의 반도체로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이 FPGA예요. 전투기의 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에 주로 활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이 FPGA거든요. 무기에 탑재되는 만큼 높은 신뢰도를 담보를 하면서도 잦은 교체가 어려운 만큼 업데이트 수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블록의 구조를 변경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자일링크나 알테라가 대표적인 FPGA 기업인데요. 지금은 자일링크는 AMD에 합병이 되었고 알테라는 인텔에 합병이 되었죠. 종종 해당 기업들이 지금은 합병이 되었지만 합병되지 않았을 때 방산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FPGA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군수물품 중심으로 소량만 탑재됐던 이 FPGA 업계에도 일대 변혁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바로 병렬 연산을 특징으로 하는 AI의 활성화로 인해서 FPGA 진영의 새로운 자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GPU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병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가 바로 이 FPGA라고요. GPU와 마찬가지로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GPU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병렬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인 이 FPGA가 차세대 AI 반도체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FPGA를 기반으로 한 AI 가속기가 곧 국내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합작으로 제작되는 마하 원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하 원칩은 FPGA 기반의 AI 가속기예요. 즉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인터포저가 없이 로직 따위의 램 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FPGA 안에서 램과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FPGA는 그 안에 B램, 블록램 형태로 메모리 블록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B램은 FPGA 내의 로직 블록과 인터포저라고 하는 매개물이 없이 한 칩 안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로직 다이와 B램 사이에는 PCI 익스프레스 5.0 혹은 6.0 기반의 초절전, 초지연 인터커넥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메모리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적화시켜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로직 다이와 근접거리에 붙어 있으면서도 인터포저라는 매개물이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한 형태의 반도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하 원칩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 원칩에는 HBM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인 LPDDR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소모 전력은 낮추면서도 전력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판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FPGA 기반 이 마하 원칩이 AI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밝힐 겁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 마하 원칩으로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게 뭐 제 생각으로 그거 안 될 거다라고 말했던 거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공급되는 것만으로는 판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마하 원칩이 호평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전성비와 비싼 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이 빅테크 업체라든지 AI 데이터 서버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이나 혹은 빅테크들의 또 다른 선택의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의 논지 전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만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틀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댓글로 혼내주시면 저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AI 산업의 동향은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의 크기 자체를 키워서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늘어난 파라미터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AI 연산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을 해서 컴퓨팅 역량의 비효율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와 네이버에서 공동 개발을 하는 이 마하 원칩의 경우에는 NPU 기반의 AI 가속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FPGA를 통해서 성능 검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 마하 원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량화 알고리즘, 그리고 두 번째는 LPDDR의 사용을 통해서 소비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 GPU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비 전력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GPU 그 칩 하나가 1000W를 먹는다니까요. 말 다 했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나오고 있는 NPU 진영에서는 무엇을 내세우냐? 우리는 전기 먹는 하마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논지의 정점에 HBM이 아닌 LPDDR을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마하 원칩이 한가운데 중심에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만약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이 실험이 성공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젠 NPU 플러스 LPDDR의 조합이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물론 이거는 약간의 국뽕이 섞여 있는 것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마하 원칩은 전설했듯이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합작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반도체 설계와 제조 기술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삼성과
단연간의 AI 서비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노하우를 쌓아 올린 네이버의 합작으로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마하 원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를 끌어들여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엔비디아가 구축했던 GPU 플러스 쿠다라고 하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엔비디아 GPU의 최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쿠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엔비디아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와 같이 삼성이 제조하는 마하 원칩의 성공을 위해서 네이버가 개발한 경량화 알고리즘이 세트를 이루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마하 원칩은 네이버에만 독점 공급이 되는 판매 불가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노하우를 쌓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이터 센터 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더 좋은 성능의 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하1의 개발은 삼성의 하드웨어 제조 기술력 그리고 네이버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하 원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경량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량화 알고리즘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매개 변수를 제거하는 뉴럴 네트워크 프루닝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냄을 통해서 모델 크기를 다운사이징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프루닝을 하기 전에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수행하던 매개 변수가 프루닝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눈에 띄게 매개 변수의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다 정답에 가까운 매개 변수들을 추리고 추려내서 하나의 가벼워진 모델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뉴럴 네트워크 프루닝을 통해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연산량 통제가 가능하죠. 보다 핵심에 가까운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AI 연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시간도 더욱 단축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삼박자의 장점을 두루 갖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 프루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번 걸러주니까 연산에 활용되는 하드웨어 컴퓨팅 역량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한도 높은 연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경량화 알고리즘의 커스터마이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팅되는가에 따라서 마하칩의 성능도 좌우가 될 것입니다. 자, 다른 경량화 모델도 있는데요. 나울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학습을 할 때 원본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축약을 해서 티처 영역이라고 하는 한 영역을 만들어서 티처 영역에서 선행학습을 시킨 다음에 스튜던트 영역으로 티처 영역에서 곱씹어진 데이터셋을 넘겨서 학습하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나울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뉴럴 네트워크 프루닝이 불필요한 영역을 가위로 잘라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나울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은 학습 영역을 선생과 학생 영역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누고 원본 데이터를 선생 영역이 한번 걸러서 요약을 해주고 이 요약된 데이터를 학생 영역이 받아서 최종 학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네트워크 T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크 T가 데이터셋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요약된 데이터가 네트워크 S, 그러니까 스튜던트 영역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 경량화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중 어떤 모델이 마하칩에 적용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모두 어느 정도 불필요한 영역을 쳐낸다는 이 경량화 알고리즘의 기본 전제는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컴퓨팅 파워에 대한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될 데이터셋의 크기가 줄어들면 좋은 점은 굳이 고용량, 고성능의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쾌적한 연산이 가능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하칩은 HBM이 아니라 서버용 LPDDR을 사용합니다. 물론 향후 마하칩의 개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량화와 저전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LPDDR을 마하칩의 메모리로 낙점하는 분위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 대용으로 LPDDR을 사용하는 이번 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AI 칩 시장에도 일대 변혁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칩이 판매 불가칩이라는 차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성공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칩의 성공이 삼성에게 가져올 후광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칩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의 최적화를 위한 AI 경량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하도 반도체만 강조가 되는 것 같고 이 하드웨어를 최적화시켜주는 소프트웨어는 한쪽 뒷편으로 좀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특집을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최적화에 대해서, 이 경량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